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과연 산업재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실제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또 때로는 좀 미묘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2025년도 산재보험 심사 결정 사례집인데요. 여기 실제 사건 기록들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처음에는 인정 안 됐다가 뒤집힌 사례도 있고 또 뭐 끝까지 인정 못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이 결정에 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 근로자의 행위가 주어진 업무 범주 안에 있었는지, 또 사고에 근로자 실수는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 이런 여러 겹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판단 과정의 실체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 바로 그 업무 범위의 경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디까지를 일과 관련된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첫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분 이야기인데요. 휴게실 지붕에 빗물바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직접 설치하시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게 계약된 업무도 아니고 근무지를 벗어났다? 뭐 이런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고 봤다면서요? 불승인 결정이 났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 휴게실도 명백히 근무 장소의 일부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경비 업무라는 게 사실 그 특성상 정해진 순찰이나 감시 외에도 시설 관리와 관련된 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고려됐고 특히 그 사고 당일이 시설팀이 쉬는 주말이었고 또 비가 내려서 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계약서에 딱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서 문구 그 자체보다는 실제 그 업무 환경이나 상황의 긴급성,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하신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달랐을까요? 네, 이 사례는 앞선 경비원 사례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고의는 이제 지게차 소유주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그냥 임의로 지게차를 사용했고요. 또 운전 자격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 미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죠. 이건 근로자의 좀 중대한 과실, 나아가서는 약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어떤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소유주나 사업주 모두 지게차 운전을 지시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점도 좀 불리하게 작용했고요. 아, 두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좀 명확해지네요. 업무 범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장소나 계약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또 근로자의 과실 수준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군요. 결국 상식적으로 이게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다음은 교통사고 사례들로 한번 넘어가 보죠. 특히 그 배달 업무 중에 사고가 참 많은데요. 여기서도 과실 비율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호 위반 같은 법규 위반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나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례가 딱 좋은 예신데요. 배달 기사분이 황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랑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 이게 분명 신호 위반은 맞죠. 하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상대 차량의 명백한 불법 유턴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보험사에서도 상대방 과실을 60%로 더 높게 받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불승인되었지만 재심사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더 결정적이었다면 구제가 될 수도 있군요. 오, 흥미롭네요. 네네. 그럼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랑 충돌한 사례는 어땠나요? 이것도 처음엔 12대 중과실 위반이다 이래서 불승인되었다가 취소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법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보행자로 봤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산재 인정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 하지만 사고 당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거든요. 타고 건넜다. 네, 현행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중과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경찰에서도 이걸 차대차 사고로 처리하고 불입건했던 점도 좀 참고가 됐고요. 와, 정말 한 끗 차이네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지 아니면 끌고 건넜는지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여부가 갈릴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법 해석이 참 미묘합니다. 법 해석의 미묘함이 결과를 바꾸는군요. 또 다른 신호 위반 사례도 있었죠. 앞차를 그냥 따라가다가 무심코 좌회전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신호 위반이지만 결국 산재로 인정이 됐다고요. 이번에 또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경우는 좀 여러 정황이 참작됐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좀 늦은 시각이었고요. 청구인이 앞 차량 움직임만 보고 착각해서 따라 들어갔다. 이런 정황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게다가 그 사고 지점이 차선도 많고 좌회전, 직진, 유턴이 막 겹치는 복잡한 교차로였다는 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의나 어떤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렵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이 교통사고 사례들을 보니까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 과실 정도, 그리고 때로는 보행자 같은 법적 용어의 그런 미묘한 해석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신호 위반하면 무조건 산재 안 돼. 이런 단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업무 관련성이나 과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도 정말 그 사고가 있었던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증명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목격자나 CCTV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재해 경위의 신뢰성 문제, 이것 때문에 불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부족, 이거 정말 큰 난관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관된 진술, 주변의 어떤 정황 증거들, 동료나 가족의 증언,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방식을 좀 살펴볼까요? 그 증거가 부족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보면 여러 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진술한 사고 날짜랑 병원 기록이 달라서 좀 문제가 됐지만 사고 직후에 동료에게 통증을 호소했던 사실이라든지 나중에 발급된 다른 병원의 진단서 혹은 119 구급 활동 일지 같은 거요. 이런 게 확인돼서 사고 날짜와 경위를 특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시간 진술이 좀 흔들리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이 되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목격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물론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목격자나 CCTV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사고 다음 날 회사 담당자랑 병원에 같이 간 기록이라든지 동료들이 평소와 다른 통증 호소를 들었다는 일관된 진술, 그리고 기존 질환과는 좀 구별되는 급성 상해 소견, MRI상 급성 디스크 탈출 같은 거요. 이런 게 확인되면 재해 경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아하. 또 사고 치정일에 눈이 왔다는 그 기상청 자료가 눈에 미끄러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당일 임금 입금 내역이나 점심 식사 카드 결제 내역으로 그날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주변 상황하고 의료 기록이 일관되게 그 사고를 뒷받침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사고 후에 일을 계속해서 좀 의심받았던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네. 배달기사분이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배달앱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서 처음엔 불승인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동료 기사가 보너스 점수를 얻으려고 그분 아이디로 대신 배달을 띄워준 거였어요. 그 사실이 확인서나 통화 기록 같은 걸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요? 네, 그래서 의심을 풀고 산재로 인정받았죠. 결국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사고 전후에 얻은 간접적인 증거들, 뭐 동료나 사업주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적 소견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아까 잠깐 언급된 그 안전벨트에 눈을 맞았다고 주장한 사례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출된 재현 영상으로 봐도 사고 개연성이 좀 낮아 보였고 진단명인 결막염 자체가 외상으로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고하고 실제 진단된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신뢰성 그리고 인과관계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경위 주장, 여기에 더해서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필수적이군요. 네, 다음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절차적인 문제로 결정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지하철 역무원분이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실신하신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경찰 협조 과정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셔서 뇌진탕 등을 입으셨어요. 최초 불승인 처분은 실신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낮다. 이런 자문의사 소견에만 근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신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은 단순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스트레스나 혹은 기저질환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요? 네, 일반적인 자문의사 소견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이 명백한 위법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병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생략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게다가 설령 그 위원회에서 실신 자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실신하면서 넘어져서 2차적으로 발생한 부상, 즉 뇌진탕이나 타박상 같은 거요. 이건 그 자체로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쵸, 넘어지면서 다친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었기 때문에 결국 원처분이 취소되고 재심사하게 된 겁니다.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간단히 좀 짚어보죠.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근로내역이 발견돼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돈의 2배를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은 돈만 내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 배액징수에서 원액징수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게 조사 결과 그 일용근로 신고가 청구인이 실제로 일을 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업주가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 그러니까 소위 공상 처리라고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신고만 해둔 것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일한 게 아니고요? 네, 즉 근로자가 고의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적인 성격의 배액징수 대신에 그냥 부당하게 지급된 원금만 환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부정수급 처분에서도 결국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군요. 실수나 다른 사정으로 인한 거랑 의도적으로 속인 거랑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산재 인정의 그 복잡한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과실 정도의 판단, 사고 경위의 구체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 객관적 증거와 의학적 인과관계, 심지어는 질병의 종류에 따른 심사 절차 준수 여부까지. 와, 정말 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근무 형태가 좀 유연하거나 사고 당시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배달이나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통화 기록,
동료나 사업주의 작은 증언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럽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또 주변에 알리고 신속하게 보고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은 산재 인정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 통념이, 때로는 법률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또 때로는 증거라는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만약 본인이라 주변 분이 비슷한 상황을 접하신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 그 복잡성 안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또 주장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